정태현 팀장하고는 이제 계속 이어가서 앞서 이제 이야기를 못했던 바이오. 또 일부가 바이오는 다 오르진 않았어요. 네. 물론 이제 뭐 IT 장비 쪽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주류적으로는 거기서는 계속 순환하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형태고 바이오는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 형태 같은. 바이오는 그냥 코로나와 연관성을 다 하는 거죠 그냥. 네. 그 대표적인 게 시젠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근데 뭐 히마시스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뭐. 그렇죠. 네. 참 안타까운 게 뭐 하루 단위로 뭐 재료만 툭툭 나와서 주가만 오르는 게 아니라 실체에 못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근데 실체 모트를 다 반영한다면 참 건전한 시장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네. 우리가 항상 윤석열 테마 다룰 때도 이게 말씀드리지만은 실체가 없음에도 반영이 되다 보니까 비정상적인 시장이라는 얘기를 좀 하는데 그래서 좀 참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결국 뭐 치료제 같은 것들도 진짜 뭐 임상이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지금 얘기가 여보도 셀 것 같은데 어떤 뭐 희귀 치료제에 대한 어떤 임상이 진행된다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이게 급등을 해버리고 막 이게 임상이 성공이 된 것도 아닌데 국내에 네. 임상 대행 기관이 제가 알기로는 4곳인가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막 적체로 밀려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거를 우리도 해주세요. 저것 때 네. 물론 임상은 공짜로 해주는 건 아니고 네. 이제 다 비용이라는 것이 들어갑니다만 여기 어쨌든 그 트래픽 네. 도로로 치면은 네. 병목 현상이 현상이 딱 거기 나는, 묶여 버리니까 시간은 계속 끌고 있고 물론 그렇다고 임상 대행 기간을 지금 확 충해야 네네. 이게 아니라 좀 미리 준비했었으면 좀 이런 생각을 못 했겠죠? 그게 참 이게 연구 결과라는 게 아시겠지만은 네. 이게 언제 시작해서 언제 딱 끝나 그게 예측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것도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그 미국 FDA 기준하고 우리나라 임상 기준이었던 그 임상에 대한 신약 그 선정 기준이 틀린 게 저는 또 문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임상 이상만 성공을 해도 신약 가치를 인정을 해줍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임상 이상에서 성공한 기업들이 해외 쪽 가게 되면 계속 이 실패로 끝이 나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 삼상에서 실패가 되는데 그 해외 매우 쪽 같은 경우는 까다롭고 광범위하고 해외 쪽 같은 경우 삼상까지 성공을 해야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기준이 틀리다 물론 보니까 그게 성공했다고 또 사실 기업이라는 건 네네. 수익성을 내야 되니까 그렇죠. 이게 그냥 인류를 위한 존재하는 네. 기업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삼상을 통과해서 제품화돼도 네. 판매하고는 또 다른 문제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갈 때 임상 디자인을 잡으니까 글로벌사들하고 기술 수출을 하고 그 파트너십을 맺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혼자 독자적으로 가다 보면 가다가 쓰러진다고. 안 돼요. 안 돼요. 그 시간하고 시간 투자면 비용 투자는 그냥 도저히 기업은, 감당이 안 돼요, 진짜.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맞아. 페미스에도 DSP가 있는 것처럼 임상 디자인을 짜고 그 부분을 통해서 그 로열티란지 마일스톤이라나요? 그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연결해서 해외 쪽과 연결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임상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좀 기준을 저는 개인적으로 삼상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바이오 업체들의 신뢰가 더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시다시피 지금 코오노 생명과학도 그렇고 2017년 같은 신라젠도 그렇고 지금 최근에 뭐 HLB도 그렇고 계속 삼상에서 실패하다 보니까 임상업체들의 신뢰가 계속해서 깨지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오늘 바이오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피라믹스 이것도 치료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기존의 항생제 기존에 항말라리아제입니다. 항말라리아 항말라리아제인데 이거를 지금 이상이 오리지널이 진행 아니죠. 네? 오리지널이 아니죠. 오리지널이죠. 오리지널이요. 네. 지금 항바이러스 효과로는 하이드록스 클로로킨보다는 높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피라맥스가 이게 또 얘기를 하자면 또 되게 또 지금 몇 시지? 41. 이게 또 길어져서 네. 요거는 제가 그 730에서 그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목요일날. 네. 그렇죠. 730에서 아마 730에서 미리 예고를 말씀드려도 해주시고. 네. 730에서 말씀드려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네, 아시다시피 그 이번 주 목요일날 오전 7시 30분 네. 정태근 팀장의 730 정보회의 때 조금 더 디테일한 거를 네. 전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의 어떤 전환기를 가져가시는 되게 중요한 어떤 이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주, 그러니까 730 목요일에도 말씀했지만은 지금 기존에 녹십자라든지 대용제약이라는 종근당 같은 경우는 그 항체 치료제 이게 실패로 결국 끝이 났어요. 네. 근데 실패로 끝이 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돌연변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피라믹스 같은 경우도 과연 이 돌연변이에 대해서 과연 이 항체가 형성이 될까, 치료가 될까, 그러니까 중화가 될까, 이게 결국 관건이거든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그 이 신풍제약이
회사가 본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역삼동 쪽에 있거든요. 그래요? 집 근처에 있어요. 5층짜리 건물이라서 본인 집 근처라는 얘기죠? 네. 네. 집 근처에 있다 그러니까 앞에 본인을 빼버리면 누구 집 근처라는 얘기예요? 저희 집하고 가까워서 한번 지나가다 보면 5층짜리 건물 신분증 본사 보이는데 이런 회사가 과연 이렇게 만들까? 그러니까 이 회사의 어떤 그 외관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되지만은 네. 기존에 굵직한 종근당 이 회사도 실패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피라맥스 항마랄라리아제 어떤 성분에 대해서 효과는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까지의 갈 길이 상당히 좀 먼데 그래서 그 가기 위한 그 과정 속에서 연구 결과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풍제약 주주들이 뭐라고 하시죠?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정확하게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 이 회사를 주목하고 있다는 얘기는 좀 해야 되겠죠. 네. 자, 오늘 이렇게 준비하라, 네. 이렇게 대비하라는 그 얘기는 아니었죠? 네. 그러니까 마무리는 지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바이오는 어떻다고 오늘 뭐 바이오는 말 그대로 아까 실체가 없는 얘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바이오도 지금은 어쨌든 간에 기대감 실체가 없이 그냥 순환매의 어떤 순환매의 어떤 트렌드? 네. 요게 다시 왔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600명, 700명 또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오늘은 지금, 예상이 500명대. 네. 그리고 지금 6월 1일부터 미국에 여행을 가게 되면은 화이자하고 모더나를 공짜로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화이자하고 모더나를 맞고 싶으신 분들은 5월 31일까지만 기다렸다가 그러면 안 돼요. 6월 1일에 알래스카라든지 괌에는 이쪽 여행 가게 되면 여행객들한테도 주사를 준다 괜히 그러더라고요. 희한한 공짜로. 상품들 나오는데니까 이스라엘의 뭐 이 백신 투어 뭐 이런 거 나오면은 그걸 네. 희한해진단 말이에요. 그런 건 자, 일단은 네. 정책을 좀 믿고 네. 이렇게 대비하라로 가죠. 그리고 바이오는 오늘 좀 어떨 네. 것 같아요? 바이오는 오늘도 상승 강할 것 같습니다. 것 같아요. 네, 오늘도 강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오늘 미국 증시 좀 약했잖아요. 그렇다면은 코스피가 조금 눌리게 되면 또 코스닥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코스닥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그 과정 속에서 봐야 될 부분은 종목별 등락현황, 투심. 이게 투자심리. 어제 같은 분위기가 유지가 되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또 IT 부품하고 바이오가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경면 오늘 또 코스닥이 네. 또 주목받겠다 이거네. 그렇죠. 뭐 소위 말하는 개별 종목 장세 뭐 계속 진행이 된다고 봐야 될 것 호가는 근데 같습니다. 코스닥이 약한데. 아 그래요? 네, 일단은 뭐 아직 문 열어보고 네네. 이렇게 준비하라의 첫 번째는 코스피보다 코스닥 이렇게 정해 주셨는데 네. 그 얘기죠. 네, 그렇고 그리고 지금 코스피가 이것도 지난주 오후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첫 번째 자막을 보시면은 경기 회복에 대한 온도차로 소극적 왜곡이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은 지난주 미국 증시를 보시면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다우 지수라든지 나스닥이 상당히 잘 가요. 네. 그러면 그 영향을 받고 코스피가 가야 되는데 안 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이 팬데믹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스라엘이든지 영국 같은 게 마스크를 벗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6월 달이 되게 되면은 이 백신이 남아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여행객한테도 주사를 놔준다고 백신을 투여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에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백신 확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모건 스탠리가 4월 1일부터는 이제 팬데믹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 했던 제가 얘기가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저는 우리나라겠지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아쉽게도 우리나라가 아니라 지금 영국이란지 미국 쪽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 모건 스탠리 보험 파티에서 또 이 팬데믹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나온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결론이 아쉬운- 조금 없는데. 네. 그래서 결론은 그 일단 경기 뭐좀 이따 다시 네. 해주세요. 네. 또 정리할 땐 코너가 있기 때문에 네. 예, 권재현 아나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 리스트 다시 알아보고요. 리포트 정리한 거 좀 들어보도록 하죠. 네, 다시 이제 준비 들어가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준비 사항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네. 준비를 해볼까요? 그래서 좀 이어가 보자면 어쨌든 뭐 미국과 그리고 한국이 디커플링이 되고 있다. 뭐 그게 핵심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하고는 디커플링? 네, 디커플링. 미국 증시와는 디커플링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가 아무래도 소극적인 외국인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제 같은 경우도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 상승 종목 수가 우위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기관은 동반 매도를 했거든요. IT 중심에서 매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철강이라든지 뭐 건설한지 이쪽은 또 매수가 들어가는데 외국인들도 일단 실적 나오는 섹터 중심으로 해서 그냥 개별 종목 대응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외국인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벤치마크성 어떤 대응을 좀 하자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코스피는 일단 3,200포인트 돌파가 좀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식으로 가냐가 저는 결국 문제라고 봐지는데
이게 진짜 미국과 동전상이 발생이 되게 된다라면은 진짜 외국 매수가 집중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좀 강하게 좀 진행이 되겠지만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일단 계속해서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이 되게 된다라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딱히 기분 좋은 상승은 아닐 거라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시장은 상승하지만은 이게 어떤 종목이 가는 거야, 어떤 종목이 가는 거야 그런 좀 헷갈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투심은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투심은 양호하기 때문에 조금은 대형주보다는 코스닥 쪽에 있던 중소형주 어저께 보신 바와 같이 뭐 이 반도체 부족 현상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가기보다는 IT 부품 쪽으로 현재 그 수급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대응하는 게 맞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결론적으로는 개별 종목 대응이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좀 많은 말씀 드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죠. 매번 개별 종목 대응이죠. 사실은 뭐 지수 대응 전략이다라고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네. 그게 어찌 보면 2017년과 같은 시장이면은 파생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렇죠. 모두를 위한 방송이라서 범용성을 띌 수밖에 없고 어떤 특정 종목 딱 집어가지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렇죠. 그래도 기업들을 다 봐야 되잖아요. 지금 호가들 보면은 그래도 뭐 들쭉날쭉거리긴 합니다만 약간 보합성에서 출발을 하겠다. 왜냐하면 코스피는 어제도 그래도 강보합으로 조금 올랐잖아요. 이게 0.01이라서 이게 3,200을 두고 아주 뭐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지만 뭐 큰 의미는 없고 일단 4월 달 들어서는 하루 딱 빼놓고 조정받고 계속 올랐기 때문에 그쵸. 그런 지수에 대한 피로감은 있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올랐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그냥 지금 올라가고 젠걸음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좀 빠르게 올라온 것도 아니고 그냥 좀 그렇다. 뭐라고 표현하긴 좀 그러네. 그래서 대형주 같은 경우 기존에 뭐 포스코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뭐 강세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코덱스 레버리지 사신 분이 제일 재미봤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단 150포인트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150포인트가 올라갔기 때문에 더블을 치게 되면 300포인트가 올라간 거기 때문에 거의 뭐 한 달 동안 10% 뭐 10% 큰 수익이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러니까 소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비중 조절을 하자 그러고 몰빵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수 ETF 같은 경우는 저도 제 투자 스타일이 거의 몰빵 스타일이거든요. 자금 있으면 그냥 거기다 다 때려 부었는 스타일이라서. 화끈하시군요. 네. 왜냐하면은 종목은 뭐 그러면 안 되지만 상패의 가능성이 있지만 0.1%의 상패의 가능성이 있지만은 저는 우리나라는 안 망한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안 망한다면은 주식시장도 안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강한 확신 때문에 저는 지수 ETF 상품 같은 경우는 거의 몰빵 이렇게 좀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다 몰빵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제 투자 스타일이 그렇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어쨌든 코스피 쪽 4월달 같은 경우는 뭐 3월달 중반 이후에 어쨌든 코스피 쪽에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 ETF 상품이라든지 뭐 화학 그 철강 ETF 뭐 이런 쪽으로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땐 재미가 좀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요즘에 8만전자 이래갖고 삼성전자 IT 사신 분들 되게 많은데 그분들은 이 종목이 도대체 언제 올라가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지루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뭐 최근에 뭐 윤석열 테마 같은 정치 테마가 강세를 3월 달부터 정치 테마가 강세를 보였고 그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바이오 쪽으로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저께 또 이제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 또 이어달리기 식으로 바톤을 좀 이어받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뭐 사회도 뭐 마찬가지지만은 주식시장도 항상 유행은 바뀝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잘 타는 게 제일 잘하는 거고요. 하지만 제일 좋은 건 시장이 올라가면서 수익 나는 게 가장 확실한 수익이라는 부분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승한 업종도 말씀드렸는데 개인적으로 좀 피했으면 하는 업종 같은 경우는 뭐 아까 자막에 나왔지만 IT, 자동차, 정유, 은행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IT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좀 관망을 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정유라든지 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유 같은 경우는 제가 유가 상승 때문에 뭐 계속해서 상승이 있었지만은 유가가 이제 좀 주춤해졌고,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는 은행주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국채금리가 또 주춤해졌거든요.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그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이제 국채금리가 4월 달에는 정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좀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뭐 제 자랑일 수도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은행주를 대응하시는데 뭐 업종들 대응하시는데 좀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월 달 와가지고 뭐 금리에 대해서는 이제 또 과다하다 그런 얘기 올릴 땐 또 언제고 간다고 할 때는 언제고 또 과다하다는 얘기가 나와버렸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좀 조금 더 들어가 보죠. 네.
개별 기업성으로 이제 임박했으니까 뭐 네. 기사나 뉴스 보도되는 거 보면 아시아나항공 뉴스가 나왔는데 네. 우리나라에 이제 한국항공우주하고 영국의 WSA라고 하는 월드스타 에이비에이션 이 굉장히 유명한 기업입니다. 항공기 개조를 전문으로 하는데 네. 이제 보면 여객기 수요는 조금 낮아지고 있고 네네. 화물기 수요가 엄청 늘잖아요. 네. 화물기를 전문적으로 이제 글로벌하게 그냥 거의 이 싱가포르의 또 자회사인데 하여튼 뭐 좀 복잡한 회사입니다만 이 회사하고 한국항공우주가 아시아나에다가 3천억 원을 네. 투자를 했는데 항공기 개조 사업 요거를 지금 주력으로 하는 네. 모양이에요. 항공기 하나당 개조하면은 많게는 300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물량들이 우리나라로 지금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조선업종도 그렇고 우리 반도체도 호황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네. 항공기 개조 사업도 굉장히 눈여겨볼 만하다. 그래서 뭐 이제 아시아나항공하고 이제 한국항공우주하고 그 얘기 좀 해드리고 또 다른 개별 뉴스들 뭐 있는지 저 뉴스는 좀 전에 온 겁니다. 네. 모 매체 단독 보도라고 하는데 매체는 조금 저기에서 네. 이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일단 투자 유치하고 하던 것은 좋고 그리고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뭐 백신 같은 경우는 시간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항공화물 쪽으로 이제 전향을 한다라는 건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그렇죠. 반도체로 네네. 수송하는 건 거의 이제 항공 수요기죠.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대한항공이 유일하게 흑자가 났던 이유가 항공화물 부분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제주항공도 발빠르게 항공화물 쪽으로 옮기게 되면서 그 주가 상승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팬데믹 현상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 속이라면은 그리고 솔직히 항공사 운임 수익은 여객보다는 화물 쪽에서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간다라는 것은 결론 내보자면은 긍정적이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개장이 임박해가지고요. 말을 더 못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개장 이제 문 열고 다시 시장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장 후 다시 뵙겠습니다.